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하는 걸 지금 공부해 오고 있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다시 시작을 해서 한번 좀 리뷰를 하고, 또 계속 또 오늘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것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또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1부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네 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게 이제 두 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과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네 가지 영적인 원리, 두꺼운 성경책을 줄이고,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무엇이냐? 그 핵심이 뭐냐? 그걸 정리한 게 네 가지,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걸 쭉 돌아가면서 하면서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성경은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진리다 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결국은 그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결국은 얘기했던 얘기는 바로 예수님은 인간을 오신 하나님이다. 이게 그런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과가 끝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장을 하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죠. 그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또 다른 선택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선택을 주장이 아니다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뭐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런 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으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정말 잘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횡설수설하는 자다. 또 말하자면 좀 미친 자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늘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예수를 미친 자나 사기꾼으로 여기는 거죠. 비록 내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음속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미친 자 아니면 사기꾼이다 라고 예수님을 취급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군가가 이제 뭐 이렇다고 주장을 하면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이제 주장했다고 그래서 옳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그 주장이 옳은지 그 어떤 파급 효과들을 전좀 살펴보다 하는 것이 바로 2장이었습니다. 2장. 예수는 누구신가?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예수의 주장을 믿을 만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주장이 옳은 것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가 본 거였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쳤는가 그런 면에서 보고 또 그의 행동들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쳤는가 그런 것도 들여다보고 또 그의 인품이 어떠한 면에서 영향을 미쳤는가 좀 들어보려는 거고요. 또 예언의 성취 면에서 또 그 주장을 또 들여다보고 또 부활의 면에서 그의 주장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행동 면에서 파급 효과를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급의 행동 면에서의 파급 효과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기적에 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기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기적이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역사적으로 일어났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또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을 하든 그들을 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곰곰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또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걸 해석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그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지금 현재가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 그다음에 AI 등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과학의 하나의 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과학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논의하는 것이 어떤 면은 좀 불합리해 보이고 또 생뚱맞아 보이고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도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질문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런 이제 질문하고 궁극적으로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답은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면 된다 하고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로 또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흔적이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모든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분명히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두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속에 나타낸 하나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주로 이제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왔는가라는 우주관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에 따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과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세기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과학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전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철학이 발전하고 또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또한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이 또 과학적 측정 장치들을 개발하게 되고 또 망원경이라는 것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기술과 과학이 발전해 가면서 결국은 또 최근에도 계속 과학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는 자연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흔적들을 더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는 흔적 2 해가지고 또 다른 면에서
또 어떠한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흔적을 남겨두셨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여기 막스 플랑크라는 분은 191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벌써 이렇게 100년 전 사람이죠. 사람이 그때 했던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또 과학이 또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요. 특히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해서 원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런 학문적인 이론들이 정립돼 가고 발견돼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양자 이론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어내는데 그 양자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적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바로 이런 여기 써 있는 글입니다. 과학이 이미 꾸준히 발전함에 따라 기적에 대한 입지는 좋아질 것이다.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기적이죠. 역사적으로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도 알았죠.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근데 그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아직 그것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은 이제 계속 과학은 발전해 갈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질 거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여겼던 것은 더 기적이 아니 되고 다 설명이 될 만한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뭐냐면 과학이 점점 발전해 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알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은 뭐냐면 두 물질 사이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한다. 서로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유는 바로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우리는 발 붙이고 사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지구편에 우리가 우리 머리가 위쪽이고 다리가 아래쪽이라고 그러면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완전히 거꾸로 있는 셈이랑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다리는 땅에 닿아 있고 머리는 또 공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 지구 전체를 바깥에서 보면 사실은 완전히 우리하고는 방향면에서 반대쪽에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중력이 작용하고 때문이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도 했지만 두물째 사이의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요 간단한 공식 가지고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것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 이제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죠. 움직이는 별들이 있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제 태양계의 행성들이 있는데 행성들이 움직이는 궤적이 다 요거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궤적이 다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함에 따라서 뭐냐면 여기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게 되는데 그럼 왜 꼭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야 되느냐 그런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관측 사실을 통해서 이게 뉴턴이 관측 사실을 통해서 바로 이거를 찾아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전에 케플러가 있었고요. 케플러가 또 관측 사실들로부터
또 수학적으로 그 관측사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케플러가 법칙들을 찾아냈죠.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법칙이 왜 그런 세 가지 법칙이 생기게 되는지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설명한 사람이 뉴턴이고요. 그 설명하는 핵심은 바로 두 물질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데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만리주 법칙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왜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왜 제곱이지? 이게 거리의 세제곱이면 안 될까? 거리의 2.5제곱이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또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2가 정말 2냐? 아니면 2.0000000 어떤 숫자? 뭐 이런 건 아닐까? 아니면 2.1은 아닐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정말 2가 어느 정도까지 2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정밀한 실험들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또 놀라운 거는 왜 2냐는 거죠. 왜 이렇게 3이면 왜 안 될까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3이라고 하면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 우주 모습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형태의 뭐 지구가 존재하더라도, 우주가 존재하더라도 존재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이제 이런 질문들 다시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왜 이렇게 돼야 되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또 스테판 호킹도 또 지난 시간에 우주의 변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빅뱅 대폭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스티픈 호킹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죠. 특히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요. 금년도 물리학상은 노벨 물리학상은 블랙홀에 대해서 주어진 거죠. 블랙홀을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관측을 했다. 그런 것 때문에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이 이제 블랙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주어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블랙홀에 대한 이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우주 과학자죠. 그래서 또 빅뱅 스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빅뱅이 있은 후에 1초 후에 우주의 밀도가 1조분의 1만큼 더 컸다면 우주는 10년 후에 붕괴되어 버렸을 것이고 1조분의 1만큼 더 작았다면 우주는 10년 후에 텅 빈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그렇게 주의 깊게 선택되었고 그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얼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우주의 밀도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조금이라는 것이 10조분의 그러니까 1조분의 1이니까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약간의 변화입니다. 그만큼 더 컸느냐 작았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지금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인 건데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유지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생겼더라면 과연 그렇게 됐었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에 대한 존재를 이제 시사한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창조주가 누군가가 같은 슈퍼 내추럴 비잉이 슈퍼 인텔리전트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말을 남겼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지구 특성의 특이점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에서 굉장히 많은 걸 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구의 표면의 중력 상수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물질을 당기는 힘의 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대기 중에 산소하고 질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대기 중에 탄소와 수증기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 또 전자기
얘가 이제 전기하고 작용이 이제 전자기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작용하는 상수,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전자, 또 양성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을 텐데 뭐 전자나 양성자가 다 질량이 있죠. 그 다음에 질량이 얼마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질량의 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가지 예인데 하여튼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전에 따라서 우리 자연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 평력, 표면 중력이, 그러니까 9.8, 미터, per square second square 이렇게 주어지는데, 정말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값보다도 조금 더 큰 값이 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 더 작았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대기 중에 산소하고 질소의 비율이 있죠. 산소가 20%고 질소가 80%쯤 됩니다. 이렇게. 근데 꼭 그게 2대 8이어야 돼? 3대 7이면 안 돼? 4대 6이면 안 돼?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더 컸더라면, 또 더 작았더라면. 또 대기 중에 이제 탄소가 있고 수증기가 있잖아요. 이게 더 컸더라면 어땠을까? 또 작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탄소가 많아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네, 그린하우스 이펙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탄소 양이 너무 많아지면 그린하우스 효과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또 탄소의 너무 작아버리면 열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고 또 냉각도 되고요. 이렇게,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작용하는 또 전자끼리 작용할 때의 상수가 더 컸더라면 화학결합이 발생하지 않고 화학결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화학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이것도 우리가 전자를 알고 있고 양성자를 알고 있는데 그 질량비가 어떻게 되냐. 더 컸더라면 또 화학결합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작았더라도 역시 화학결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 상호상수가 지금 상수가 아니고 다른 상수였다라든지 또 양성자와 정상 전자의 질량비가 다른 거였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 결합들이 발생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여기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도 여러 가지 원자로 돼 있고 그것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더 큰 분자가 되고 조직이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화학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또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고 현재의 지구는 지구의 현재의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상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또는 우주상수들 값이 약간의 변화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뭐냐면 인류학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저절로 생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이건 하나의 일부 예고요. 이런 조건들이 착착착착착 다 맞아 떨어져야만이 이게 우리가 보는 생명체가 지금 이게 지구 위에 존재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인류학의 원리라고 부르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냐면 지적 설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텔리전트 디자인.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어떤 슈퍼내추럴 빙이 존재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디자인됐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복잡한 시스템은 그걸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 중 하나만 빠지더라도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성 요소들이 순차적인 진화로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구성 요소들 모두가 처음부터 동시에 함께 존재해야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그 반대거든요. 진화론은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에서부터 시간이 충분히 많이 지나서 지금 뭐 생명체가 생겨났다 하고 하는 거고 결국은 더 또 발전을 하고 진행이 돼서 인간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저절로 생겨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기본적인 거는 조금 이때는 요만큼만 있었고 좀 시간이 더 지나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좀 더 복잡하게 그 구성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진화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진화론이죠. 그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였고 또 그것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연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을 이렇게 점점 알아가고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의문점을 가지고 던지고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구성 요소가 순차적으로 점점 생겨나는 시스템으로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 하나가 빠져버리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런 총체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 설계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 설계는 지적 원의 결과를 탐구하는 과학 연구 프로그램이며 다윈주의, 진화론이죠. 자연주의의 유산에 도전하는 지적인 운동으로서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운동은 그래서 이미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부시 미국 대통령인데 좀 알죠? 이렇게 그때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또 그때 이제 이런 지적 설계에 대한 것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에볼루션 월라고 해가지고 타임 매거진 알죠, 여러분? 그 유명한 주간 잡지. 거기서 이제 표지 기사로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 그게 상당한 논쟁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인텔리전트 디자인, 지적 설계도 이렇게 에볼루션과 더불어 같이 가르쳐줘야 된다. Both sides ought to be properly taught so people can understand what debate is about. 이렇게. 그래서 지적 설계가 진화론과 더불어 교실에서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논의가 이미 오래전에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이런 디스커션이 안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 지도입니다. 미국 지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색깔이 뭐냐면 이 분홍색이 있고 옅은 분홍색이 있고 또 좀 약간 또 색깔이 있는 분홍색이 있고 좀 빨간색이 있죠. 그거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국은 50개의 주로 돼 있죠. 그래서 전체를 50개를 묶는 연방 정부가 있고 또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는 마치 하나의 나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이렇게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북남도 그거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완전히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 다르냐면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주하고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또 주의회가 있고 또 주정부가 있고 그래서 주 안에 또 교육청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 옅은 분홍색은 그 주의 교육청에서 이거 둘 다 가르쳐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디스커션을 해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색깔을 뭐냐면
이제 입법을 하는 거죠. 이걸 둘 다 가르쳐야 된다는 입법이 진행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게 더 짙은 색은 둘 다가 다 진행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주에 상당히 많은 주에서 이렇게 이제 진화론과 지적 설계를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남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중간지대 캘리포니아 이렇게 그다음에 뉴욕 이런 쪽은 이제 계속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고 진화론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 좀 미국의 남쪽이 굉장히 크리스천 기독교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런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미국 내 이제 믿음의 분포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적 설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어 왔고 또 지적 설계와도 진화론과 더불어 같이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고 과학적으로 결론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둘 다 동등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런 교육을 받는 또 듣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진화론이 맞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또 생물 시간에 또 이런 그림들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해케 그린, 배아의 그림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림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게 배아의 초기 모습이죠. 초기 모습이고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배아가 이제 또 달라진 모습이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진전이 됐을 때 이제 모아습이 되는 거죠. 맨 오른쪽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맨 왼쪽이 물고기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배아가 처음에서는 다 똑같다. 똑같이 보이고, 예,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 모습으로 간다. 그래서 이 배아가 자라는 과정이 또 진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 해켈이 주장한 바고 또 이것들이 뭐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또 진화의 증거로 또 사용되기도 했고 나도 기억을 합니다. 이런 걸 공부하면서 진화론이 맞구나. 그렇지 이거 하나의 진화의 증거구나. 몰랐다. 뭐 이렇게 또 공부하고 또 외우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게 맞느냐 그런 걸 탐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이제 위에 있는 거는 바로 요걸 나타낸 거고요. 그 해켈의 그림입니다. 윗줄은 해켈의 그림이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진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각 동물마다 다 배아의 모습이 이건 인간의 배아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피쉬의 배아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켈이 이렇게 그린 거는 그거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어 자기가 그걸 참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해켈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이제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해켈의 인브로이, 그러니까 배아죠. 배아는 프로드가 사기란 뜻입니다. 영어로. 프로드 리디스커버. 그러니까 해켈이 사기친 게 다시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사기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생명 시간에, 생물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다 뭐냐면 거짓말을 배운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기 쳐먹은 건지 사기 당한 거죠. 그럴 줄 전혀 몰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진화론이 여러 가지 부실한 것들이 많고 또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저 과학적 실험들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제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획득을 하고 얻고 뭐 채취하고 수집하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정리해 가지고 뭐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결론을 내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는데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단지 그 데이터가 그렇게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는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은 무시를 하고 이렇게 진화론 쪽으로만 해석을 한다. 것들이 이제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하나 이제 맹점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그런 것의 단적인 예죠. 이렇게 사실 이거는 정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해켈이 그림을 그리고 자기 상상 속에서 그냥 그려낸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교과서에 실리고 그것이 가르쳐져 왔고 그래서 진화론이 맞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도 사실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또 성경을 알게 되고 또 그다음 그럼으로써 이제 창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나도 진화론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유전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유전학에 의하면 또 이렇게 생긴 개통나무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처음에 하나의 시작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계속 이렇게 갈라치면서 점점 분화되어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개체들이 이런 거라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쭉 시간을 거슬러 오려가면 한 곳으로 간다. 이게 바로 진화론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걸 진화 개통나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나 이제 현재 유전학이 많이 발전했고요. 이렇게 유전학을 가지고 쭉 이런 데이터 DNA를 분석하고 그 계통 발생학자들이 그런 걸 조절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통나무가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여러 개가 있는 거고요. 서로 엉키고 설키고 섞여서 또 많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 점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통나무가 우리가 진화를 배울 때 배운 이런 개통나무라는 것이 정말 맞느냐 하는 의구심들이 많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제 진화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 광대하고 경이로운 우주가 완전히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최초의 원인이 인간과 유사한 지성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나도 유신론자다. 라고 진화를 주장한 찰스 다윈이 죽기 전에 말년에 자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생명체가 참 굉장히 놀라운 거다.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생각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해가고 우리가 그 자연을 알아감에 따라 그런 것들은 인텔리전 디자이너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과연 그 인텔리전 디자이너는 누굴까요? 창세기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런 문제가 남아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고 또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에도 또 자연에는 하나님의 흔적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늘 내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